자, 아노바의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아노바의 또 다른 방법에서는 뭐가 있냐면 투웨이 아노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웨이라는 말은 내가 관심 있는 변수가 웨이는 관심 있는 변수가 몇 개냐입니다. 그룹이 아니고요. 변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치킨의 맛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 여기서 두 가지 요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투웨이입니다. 웨이는 여기서 요인을 의미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튀길 때 기름의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튀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도는 200도, 300도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방법은 오븐에 튀길 때, 기름에 튀길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따로따로 분석하면은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를 돌리면 됩니다. 온도가 두 가지 종류니까 온도에 따른 맛의 차이, 그러면은 t-테스트,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튀기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없다 보고 싶으면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룹이 두 개니까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치킨의 맛을 결정할 때는 온도와 튀기는 방법이 별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튀기는 온도와 방법이 같이 맞물려서 맛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치킨의 맛을 결정할 때는 온도하고 방법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동시에 고려를 할 때 여태까지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볼 때는 각각을 따로따로 분석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제가 동시에 봐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투웨이 아노바라는 걸 돌립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름에 튀기는 온도하고 방법은 나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투웨이 아노바 안 하고 별도로 그냥 t-테스트 두 번 돌려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걸 한번 검증을 해보자 라고 한다 그러면 투웨이 아노바를 돌리면 됩니다. 자, 됐죠? 모든 방법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투웨이 아노바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투웨이 아노바에 대한 기본 개념은 내가 관심 있는 요인이 두 개일 경우에 이 둘 사이에 어떤 서로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interaction effect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상호작용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interaction effect. 그거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게 그룹의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의 요인은 내가 관심 있는 변수가 두 개일 때입니다. 그룹은 상관없어요. 그룹은 상관이 없고 그래서 관심 있는 변수가 요인이 두 개가 있으면 이 요인에 그룹이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이 무조건 투웨이 아노바입니다. 뭐냐면 t-테스트에는 관련된 변수 두 개를 동시에 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투웨이 아노바다 그러면 그룹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관심 있는 요인, 변수가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돌렸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룹의 개수가 아니고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투웨이 아노바는 요인이 두 개 이상일 때 투웨이 아노바입니다. 만약에 관심 있는 게 3개 이상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웨이, 4개면 4웨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3웨이, 4웨이까지 가지는 않죠. 대부분은 투웨이 아노바 이런 거를 돌려줍니다. 언제 많이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언제 많이 하냐면 보통 우리가 식품회사라든가 아니면은 가전제품 만들 때 이런데 공장에서 고객들 데리고 테스트할 경우가 있어요. 신제품 테스트할 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뭐 라면 회사나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맛을 테스트할 때 수프의 용량이라든가 튀기는 맛의 기름의 양, 그 다음에 이 면을 얼마 정도 찌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양한 옵션을 주고 그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다양하게 막 그거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여러 번 해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영향력을 서로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투웨이 아노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평균 반응 프로파일이라 그래서 이 그림을 꼭 보여주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해볼 거예요. 다. 상호작용이 없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온도와
치킨을 튀기는 온도와 방법에는 아무런 서로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맛이에요. 요게 맛. 사람들이한테 맛을 100점 척도로 측정해서 100점 그러면 아주 맛있는 거, 빵점 그러면 아주 맛없는 거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다. 자, 200도를 튀겼을 때 기름이나 오븐에 상관없이 오븐에 튀길 때가 제일 맛있죠. 요게 맛의 점수니까. 300도 튀겼을 때도 오븐에 튀긴 게 제일 맛있죠. 네. 요렇게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튀기는 방법이 서로 일정하다. 영향을 안 미쳤다 이겁니다. 자, 그럼 뭐냐면 온도로는 300도 튀기고 오븐으로 튀겼을 때 값이 가장 좋으니까 300도로 오븐에 튀기세요. 그러면 끝.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서로 맛이 바뀌어요. 얘기를 들어볼게요. 200도로 튀겼을 때는 기름에 튀겼을 때 이게 기름에 튀기는 온도의 맛입니다. 기름에 튀겼을 때 맛이 좀 더 높죠. 그런데 300도 튀겼을 때는 오븐에 튀긴 게 더 맛이 높아요. 이게 오븐의 맛의 값입니다. 이게 오븐의 맛이 값이고요. 이게 기름의 맛이 값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하면은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이 그림을 서로 연결해 주면 이렇게 X처럼 표시가 돼요. 눈에 확 띄게 하려고 X처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선처럼. 실제는 점수가 4개입니다. 여기 점 찍은 거 4개가 점수인데 점점 찍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파일링 할 때는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같이. 그러면 기름에 튀겼을 때는 200도의 맛에서 300도로 튀겼을 때는 이렇게 값이 떨어지죠. 오븐에 튀겼을 때는 200도에서 300도로 튀길 때 올라가서 서로 이게 역전이 됐죠. 자, 이런 그림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200도 튀겼을 때는 기름에 튀기는 게 맛있고요. 300도 튀겼을 때는 오븐에 튀기는 게 맛있습니다. 맛이 변화됐죠. 즉 뭐냐면 기계로 튀길 때와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튀기는 방법에 변화가 일어났죠. 맛의 변화가.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기름의 온도와 방법 간에는 서로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다. 서로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얘가 바뀌어버린다. 서로 둘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즉 온도에 따라 방법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온도와 방법을 서로 잘 고려해서 맞는 거를 골라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요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요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인터랙션 이펙트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요거는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죠? 온도에 따라서 바뀌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는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차이가 더 많아졌죠. 그죠? 요것도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투웨이 안오바일 때, 요거는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 안오바일 때 주로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에 관해서. 자,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 안오바는 많이 쓰입니다. 언제 많이 쓰느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제약회사나 이런 데 가서 실험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실험 연구할 때 쓰는 게 무조건 요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드 안오바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배워 놓으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제약회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실험실이라든가 아니면 식품회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실험 연구하는데 연구소에 들어갈 때 요 방법을 무지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워두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연구했던 사례를 저희가 갖고 온 건데 제가 K대학교에 있는 병원하고 같이 그 간호사분들하고 조인해서 요거를 실제로 이제 한 사례입니다. 제가 도와드린 사례예요. 그래서 K병원에서 새롭게 아로마 테라피 치료법을 개발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수술 환자들이거든요. 수술 환자들인데 이 흉통, 이 심장을 열어서 심장 수술을 하는 환자예요. 그 심장, 가슴을 열어서 하는 수술이니까 이 가슴을 쪼개서 이거를 배를 가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취가 깨어나면 되게 아프거든요. 통증이.
그러면 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진통제를 놓는데, 진통제를 놓게 되면 이 아무는 게 좀 더디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통제를 안 놓고 참아야 되는데, 통증이 심할 경우에 참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요법으로 한동안 많이 나왔던 게 향기요법,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향기요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허브향이라든가 민트향, 또 다양한 허브 향기들이 있어요. 그런 허브 향기들, 요즘 허브 향초들 많이 나오죠? 그런 향기요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몸이 이완시켜주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병원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실험하려고 그러면 이제 실험하는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험군하고 대조군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실험군을 하나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대조군. 대조군이라는 거는 실험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상군인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똑같은 환자예요. 그래서 똑같이 흉부외과인데, 흉부외과에 병동이 있으면 한쪽 병동은 실험군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요. 한쪽 군은 실험군은 아니지만은 대조하기 위해서 통증을 같이 잽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단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그게 한 웨이, 원웨이, 요인이 팩터가 하나가 실험군, 대조군으로 집단을 쪼개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실험군, 대조군의 사전에 통증을 잽니다. 실험군에도 통증을 재요. 얼마나 아픕니까? 통증을 재는데 이 통증은 질문지를 이용해서 통증을 잽니다. 왜냐하면 기계로 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증은 사람들마다 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틀려요. 그래서 기계로 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본인이 느끼는 통증 점수를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듯이 아프다 10점, 아니면 뭐 조금 욱신욱신하다 뭐 이렇게 해서 재는 이제 통증 이제 재는 그 진단 그 설문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 전에 설문을 재고 실험 후에도 또 통증 점수를 또 쟀어요. 그런데 실험 전에 이렇게 재면 이 두 군의 실험군하고 대조군이 통증 점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아직 향기요법을 하기 전이니까 통증 점수가 서로 비슷할 거예요. 아직 치료하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우리가 초를 해줍니다. 한쪽은 실험군에는 진짜 향기요법이 나는 아로마 테라피 치료용 초를 이렇게 같이 켜줬어요. 대조군은 일반 초를 갖다가 켜줬습니다. 왜 이렇게 해줬냐면은 초 하나만 켜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쪽 방은 왜 초를 키워주고 우리는 왜 안 키워줘요? 이렇게 해서 플라시보 이펙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짜 효과라는 건데, 플라시보라는 효과는 뭐냐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낌으로 인해서 받는 심리적인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가짜 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실험을 할 때는 똑같은 상황이 사람들이 서로 눈치 못 채게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해줍니다. 물론 한쪽은 진짜 향기 나는 초고요. 한쪽은 일반 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겠죠. 둘 다 양초를 켜주니까 모릅니다. 근데 하나는 진짜 치료 초고요. 한쪽은 그렇지 않은 초고.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루 뒤에 이렇게 통증을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증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의 결과를 예측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험이 변화가 없으면 전후 이렇게 똑같겠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전에 통증 점수가 똑같아요. A군, B군. 사후에도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전, 사후 비슷한 거죠.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전에는 비슷하게 이렇게 통증이 나왔는데 요 중간에 향기요법 치료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치료를 해줬더니 대조군은, 일반 향초는 통증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실험군은 통증이 이만큼 완화가 됐어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우리가 갭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온 거죠.
이 차이가 뭐냐면 치료 효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치료가 효과가 없었으면 차이가 없어야 되죠.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비슷해서 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차이가 벌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이만큼이 향기요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조군을 두고 이 대조군의 변화량이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대조군의 변화가 기준점이 돼서 이 기준보다 훨씬 넓어졌으면 당연히 얘가 우리가 효과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치료 효과를 재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차이 검정이에요. 차이 검정이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관계 검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관계 검정은 기본적으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 형태는 두 개가 같은 변수 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카이스퀘어는 관계 검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차이 검정도 되고 관계 검정도 되는데 저는 관계 검정으로 좀 쪼개 봅니다. 자, 그런데 얘는 뭐냐면 둘 사이의 변수가 둘 다 범주형 변수예요. 요렇게. 자,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거는 범주형 변수, 그룹으로 나누는 거는 범주형 변수고 통증은 우리가 수치형 변수죠. 그죠? 평균은 수치형 변수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관계형 변수 같은 경우는 두 개 다가 범주형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사전에 비타민에 대한 감기가 효과가 있는지, 비타민과 감기가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전에 비타민을 주는 그룹, 그 다음에 가짜 약을 주는 그룹, 플라시보 그룹은 가짜 약을 준 그룹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약을 준 그룹을 대조군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실험 그룹, 플라시보 대조 그룹 이렇게 해서 두 사이에 약을 주고 겨울이 지났어요. 겨울이 지나서 과연 감기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표에 의해서 나옵니다. 우리 교차 분석표라고 배우셨죠? 그죠? 우리가 챕터에서 우리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정리 요약할 때 배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감기 유무에 따라서 비타민 그룹에 감기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플라시보 약을 먹은 사람, 감기가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요 네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과연 이 비타민이 감기 발생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그런 분석 방법을 써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카이스퀘어 분석 방법은 둘 다 범주형 변수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이해되시죠? 둘 다 범주형 변수다. 자, 상관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은 둘 다 연속 변수입니다. 키, 몸무게. 여기는 그룹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키라는 변수와 몸무게라는 변수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키하고 몸무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뭐냐면 두 사이의 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원인과 결과가 모르지만 즉 키가 원인이고 몸무게가 결과냐 아니면 몸무게가 원인이고 키가 결과냐 즉 하나가 원인이고요. 그 다른 변수가 이 원인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인과관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요 뒤에 있는 겁니다. 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중성지방 수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할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를 조사를 해서요. 피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용을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중성지방 수치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중성지방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즉 콜레스테롤이 원인이고 중성지방이 그거에 대한 결과 변수입니다. 즉 한쪽이 원인이 돼서 다른 쪽을 발생시키는 결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고요. 그걸 우리가 커절리티라고 합니다. 커절리티,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한쪽의 변화가 한쪽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관계를 보는 거를 우리가 리그레션, 회귀 분석 또는 인과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고 키하고 몸무게의 관계는 둘 중에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는 몰라요.
다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키가 상대적으로 크고요. 키가 상대적으로 크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키가 큰 사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보면 키가 크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그래서 키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키도 큰데, 키가 크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아니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몸무게 때문에 키가 커요? 그거의 원인과 결과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모를 때는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원인과 결과를 알 경우에는 우리는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회귀 분석 또는 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그 차이가 틀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해가 되셨죠? 아까 전에 같이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상관분석과 리그레션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실제로 리그레션은 이렇게 단순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놓고 보는 게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온라인 게임에 온라인 게임 몰입하는 거 몰입하죠. 그죠? 제가 이거를 2000년에 제가 실제로 그 게임 회사랑 같이 연구한 이게 데이터예요. 이 게임 회사가 그때 20년 전에 아주 20년이 넘었죠, 벌써. 아주 유명한 게임 회사였거든요. 지금 메타버스 유행하는 것처럼 그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게임을 했던 그 게임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게임 회사에 몰입을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 게임에 몰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게임에 몰입을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요인이 가장 게임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 신제품 개발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신제품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인들이 나오는데요. 게임을 하는 도구들, 아바타라고 우리가 부르죠. 아바타라든가 게임에 대한 도구들이 있고요. 피드백은 뭐냐면 게임을 했을 때 죽였을 때 점수를 조금 올려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많이 올려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했을 때 게임 아이템을 비싼 걸 주는 걸 좋으냐, 뭐 이런 거에 따른 이 보상 정책이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게임을 할 때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글씨나 이런 거를 주는 게 좋으냐, 안 주는 게 좋으냐. 게임의 디자인, 게임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가 게임에 이제 그때는 2D였어요. 지금 다 3D죠. 근데 그때는 2D에서 3D로 막 넘어갈 때, 리니지가 이제 3D로 넘어가고 뭐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게임이 워낙 3D로 가면 느리기 때문에 과연 3D로 넘어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 가지고 서로 막 논쟁도 있고 했던 그런 때거든요.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게임 디자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다음에 길드, 같은 공동체에 모여서 길드를 형성시켜 줄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길드를 만들어주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까? 내가 게임을 개발하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이 중에서 제일 내가 원하고 이 영향력이 높은 거를 골라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죠? 게임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 5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원인 변수고요. 얘가 결과 변수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정했어요. 그래서 원인 변수와 이거를 통해서 게임에 몰입을 하는 결과 변수, 몰입을 결과 변수로 보고 분석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할 때는 우리가 보통 리그레션을 씁니다. 회사 같은 데는 만족도 이런 거를 결과 변수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조사하죠? 제가 이런 거 조사해서 설문지 개발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만족도 하는 거, 그러면 학교의 환경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교수님에 대한 만족도, 여러 가지 만족도를 측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학교 전체에 대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를 보고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들을 골라내서 우리가 분석을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리그레션 할 때 제가 옛날에 우리가 분석했던 데이터 샘플 몇 중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연속 변수하고 연속 변수예요. 몰입이라는 게 점수입니다. 그래서 몰입을 얼마만큼 깊게 몰입하느냐. 그래서 1점에서 5점 또는 1점에서 7점 이렇게 다양한 문항들로 물어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직 의도라 그래서 그냥 질문을 결과 변수를 너 이직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연속 변수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결과 변수가 종속 변수, 이 결과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일반 회귀 분석인데 회귀 분석을 로지스틱 분석으로 바꿔줍니다.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통계 분석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넘어가면 분류할 때, 데이터를 분류할 때 우리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했죠? 지도학습에서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 방법으로도 많이 쓰이고 데이터 마이닝 분석할 때 우리가 거기서도 많이 쓰여요. 물론 쓰는 분석 방법은 똑같은데 그거를 해석하는 측면에서 조금 틀려요. 해석하는 측면이라든가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 기법에 따른 내용을 배울 거고요. 이 뒤에 나중에 가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 측면에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배울 겁니다. 그때 좀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통계에서 얘기하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직 의도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 이직 의도가 있음 없음에 따라서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조직 몰입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직 경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범주형 변수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이 전체적인 독립 변수들이 과연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이직하느냐 안 하느냐 이직 의도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주는지를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고 싶을 때 이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통계 분석 기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다시 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눕니다. 자, 통계 분석을 크게 보면 차이 검정과 관계 검정 이렇게 딱 나눕니다. 차이 검정은 그룹 간의 차이, 따라서 그룹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룹 변수를 2개로 쪼개느냐, 그룹을 3개로 쪼개느냐. 그래서 그룹을 2개로 쪼개면 T검정, 그룹을 3개로 쪼개면 분산 분석.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룹의 수에 따라서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T테스트일 경우에는 그룹이 하나일 때 쓰는 1표본 T검정, 그룹이 2개일 때 독립표본 T검정, 그 다음에 나를 반복해서 측정하면 대응표본 T검정. 자, 그런데 독립표본 T검정에서 그룹이 3개 이상이 되면 원웨이 안오바. 대응을 2번 했는데 대응을 3번 이상 반복해서 측정하면 방목 측정 분산 분석. 그 다음에 관심 있는 팩터, 요인 또는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2개를 동시에 고려해야 될다. 그러면 이원 분산 분석. 여기 보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반복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 검정은 이렇게 총 7개의 방법론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관계 검정은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어떻게 구분하냐면 두 변수가 내가 관심 있는 두 변수가 서로 원인과 결과를 모른다 그러면 상관 분석.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가 결과가 명확하다 그러면 회귀 분석. 회귀 분석 중에서도 결과 변수가 연속 변수이면 다중회귀 분석. 근데 결과 변수가 범주형 변수이면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쓴다.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변수가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러면 교차 분석.
이렇게 우리가 크게 쪼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렸죠? 자, 그러면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SPSS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